지금 중국 대륙이 난리가 났습니다. 15년간 한국을 비판해온 중국 공영방송의 간판 앵커가 생방송 중에 한 말 때문이죠. 이 한마디가 중국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저는 바로 그 앵커 진웨이청입니다. 42살이에요.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15년간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죠. 영국 BBC 기자가 저에게 던진 도전장 한 장. 현장도 보지 않은 기자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생방송에서 제 커리어를 걸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15년간 저를 지배해왔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를 마주했을 때의 그 충격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완전한 변화에 관한 실화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언론인이 어떻게 진실과 마주하게 됐는지 그 놀라운 일주일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27살에 방송국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포츠 기자로 시작했지만 점점 시사 프로그램으로 영역을 넓혀갔어요. 특히 국제뉴스 분야에서 인정받으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매주 800만 명이 제 프로그램을 시청하죠.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 됐고 8살 아들이 하나 있어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동시에 중국에서 꽤 알려진 언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진실을 알고 나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15년간 수백만 명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말할 것인가를요. 과연 어떤 일들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 공영방송에서 15년째 뉴스 앵커로 일하고 있는 진웨이청입니다. 42살이죠. 매주 월요일마다 한국 관련 뉴스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나라다. 이게 제가 늘 생각해왔던 거였어요. K-팝이다, 드라마다 하면서 이미지 포장에만 신경 쓰는 나라라고 봤거든요. 실제로는 별거 아닐 텐데 마케팅만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에서도 늘 그런 논조로 이야기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이른바 한류 열풍이라는 것이 과연 진짜일까요? 포장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봐야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료 리샤오빈이 저에게 기사 하나를 보여줬어요. 영국 BBC의 클레어 해밀턴이라는 기자가 쓴 칼럼이었습니다.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어요. 현장도 보지 않은 기자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내용을 읽어보니 더 황당했습니다. 이 여자가 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어떤 앵커는 매주 한국을 비판하지만 정작 한국 땅을 밟아본 적도 없다. 이것이 저널리즘인가?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동료들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야, 진웨이청. 서구 언론 한마디에 흔들리냐? 리샤오빈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틀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처음엔 저도 화만 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그 기사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틀렸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클레어 해밀턴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비판하고 싶다면 나와 같이 가자. 2주간 한국에서 직접 확인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황당했지만 동시에 묘한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아내에게도 상의했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가서 증명해보세요라는 아내 말이 저를 움직였어요. 다음 날 바로 방송국 국장에게 말했습니다. 2주 휴가를 쓰겠습니다. 한국 현지 취재요. 동료들은 미쳤나 뭐하러 가냐며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클레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다. 정말 내가 틀렸다면 인정하겠다. 베이징 공항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오셨네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제가 15년간 비판해왔던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복도가 넓고 밝았어요. 안내 표시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되어 있더군요. 클레어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에 더 놀랐어요. 여권 스캔하고 지문 찍으니 바로 통과되더군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클레어가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 빠른데? 라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수화물 찾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0분이 지났는데도 우리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클레어가 짜증을 냈습니다. 이래서 동아시아 시스템은 믿을 수 없어. 저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이게 한국의 민낯인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공항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30대 초반 여성이었는데 완벽한 영어로 혹시 수화물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항공편 번호를 말하자 바로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3분 만에 다시 와서 우리를 수화물 처리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 한국 오신 거죠? 이런 일로 좋지 않은 인상을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10분 만에 짐을 찾았어요. 그 사이에 직원은 관광 정보까지 알려줬습니다. 명동이요? 공항철도 타시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짐을 찾고 나서 인사할 때 당연한 일이에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라고 웃으며 손까지 흔들어줬어요. 공항철도로 향하면서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예상외네요. 문제 생겼을 때 대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의 대응도 괜찮았거든요. 지하철역 표지판도 정말 친절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매표소 직원도 서울역까지 43분 걸려요. 이 카드 사시면 지하철도 다 탈 수 있어요 라고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공항이니까 외국인 서비스가 좋을 수도 있다고요. 진짜는 서울 시내에서 봐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첫인상은 분명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43분 후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공항에서 받은 좋은 인상이 계속될까요? 지하철에서 나오면서 저는 조금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타고 명동 근처 카페 모먼트로 갔습니다. 2층에 있는 작은 곳이었는데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창가 자리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2시간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대문 시장을 돌아본 후 호텔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지갑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와 가방을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값 낼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2시간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포기했어요. 이건 망했어요. 카드라도 정지시켜야겠어요. 클레어도 2시간이나 지났는데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죠라고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카페로 다시 갔어요. 마음은 이미 반쯤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역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서 2시간 전에 지갑을 놓고 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반응이 의외였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찾으시러 오신 거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직원이 카운터에서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맞죠? 분명히 찾으러 오실 줄 알았어요. 현금도 카드도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례를 드려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찾으셨네요. 밖으로 나오면서 클레어가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에요. 런던에서도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지갑을 그대로 보관하고 제가 찾으러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민의식일까요?
아직 하루밖에 안 됐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둘째 날 경복궁에서 2시간 정도 구경한 후 인사동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이때 클레어가 핸드폰을 좌석에 두고 내린 겁니다. 식당에 앉아서야 핸드폰이 없어요. 라고 소스라쳤어요. 더 큰 문제는 어떤 택시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였어요. 클레어가 초조해했습니다. BBC 프로듀서가 12시간 후에 전화한다고 했는데 완전 망했네요. 식당 사장님께 물어보니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택시 기사들이 분실물 찾으면 대부분 경찰서에 가져다 주거든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가까운 경찰서로 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상황을 설명하니 경찰관이 언제, 어디서 탔는지만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오전 11시경 경복궁에서 인사동으로 왔어요. 바로 컴퓨터로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택시 콜센터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시간대랑 경로 알면 찾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20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 클레어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불안해했습니다. 40분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택시 기사분이 직접 경찰서로 오신 거예요. 50대 후반분이 클레어 핸드폰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 맞죠? 좌석에 있어서 가져왔어요. 더 감동적인 건 기사분 말씀이었어요. 외국 손님이라서 더 걱정됐어요. 한국이 처음이시죠? 좋은 기억 가져가셔야 하는데. 클레어가 사례를 드리려 했지만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외국 가면 도움받을 텐데라고 손살에 치셨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클레어가 이건 정말 믿기지 않네요. 시스템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였거든요. 어제 지갑에 이어서 오늘 핸드폰까지 분실물이 모두 무사히 돌아왔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홍대 근처 우리 집 삼겹살이라는 고깃집을 찾았어요.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30대 초반 여자 직원이 어서 오세요. 외국분이시네요. 처음이세요? 라고 밝게 인사했어요. 메뉴를 주더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뭐 드실까요? 추천해 드릴까요? 저는 혹시 비싼 걸 시키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클레어도 저희가 알아서 주문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아니에요. 처음이시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라며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삼겹살이에요. 가장 기본이고 맛있어요. 처음이시면 삼겹살 추천해요. 삼겹살을 주문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가 나오자 직접 구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이시니까 제가 구워드릴게요. 맛있게 먹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당황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라고 했지만 이미 집게를 들고 고기를 뒤집고 있었어요. 불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세면 겉만 타거든요. 정말 전문가처럼 구워주더군요. 고기를 구우면서도 계속 설명했어요. 이렇게 기름기가 빠지면 뒤집어야 해요. 상추에 고기 올리고 쌈장 발라서 이렇게 드세요라고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맛을 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반찬들도 계속 가져다 줬어요. 이건 된장찌개예요. 고기 먹을 때 같이 드시면 느끼함이 없어져요.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점점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점장이었는데 어떠셨어요? 한국 고기 맛이 괜찮죠? 라고 물었어요. 클레어가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라고 물으니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에요. 대접이에요. 배려는 굽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라고 답했어요. 계산할 때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그 정도 서비스를 받았으면 더 비싸야 정상인데 가격은 합리적이었어요. 고깃집을 나오면서 클레어가 서비스라기보다는 정말 대접받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단순한 상업적 친절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배려였어요. 마치 집에 온 손님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넷째 날 KBC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사국장 서민호 씨와 15층 회의실에서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신중하고 진중한 분이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며칠 됐나요? 어떤 인상이세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솔직히 한국에도 반중 감정이 심하지 않나요?
좀 도발적인 질문이었는데 서민우 국장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클레어가 이건 인터뷰가 아니라 공격이에요라고 제지했습니다. 서민우 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반중 감정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국가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라고 답하셨어요. 예상과 다른 답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국 사람들 개인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요. 특히 언론은 그런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이었어요. 한국 언론의 장점이라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생각도 반영하려고 하죠. 그리고는 보도에도 온도차가 필요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가운 사실만 전달하면 사람들은 차갑게 받아들여요. 따뜻한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대접받고 싶을지 생각하면서 보도하죠. 2시간 대화를 나눈 후 방송국을 나왔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민우 국장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클레어가 어떠셨어요? 라고 물으니 제가 가져왔던 프레임이 틀렸을 수도 있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서울 거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15년간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5째 날 저녁 남산타워를 보러 402번 버스를 탔어요. 11월 말이라 정말 추웠습니다. 버스 안은 따뜻했지만 정류장에서 너무 오래 기다려서 몸이 완전히 얼어버린 상태였어요. 50대 후반 버스 기사분이 백미러로 저희를 보시더니 갑자기 버스를 잠깐 세우고 일어나셨어요. 운전석 옆 가방에서 사탕 몇 개와 손난로를 꺼내시고는 저희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실례합니다. 많이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몸 좀 따뜻하게 하시고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클레어가 괜찮아요라고 사양했지만 기사분은 계속 권하셨어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외국분들이시죠? 우리나라 처음이신 것 같은데 감기 걸리시면 안 되죠. 그때 기사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딸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캐나다예요. 외국분들 보면 그냥 마음이 가네요. 우리 딸도 그곳에서 이런 도움 받았을 텐데요. 자신의 딸을 생각하면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였어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탕과 손난로를 받았어요. 손난로를 잡으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몸도 따뜻해졌지만 마음이 더 따뜻해졌어요. 이런 걸 진짜 배려라고 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기사분이 운전석으로 돌아가시면서 남산 올라가시는 거죠? 야경 정말 예뻐요. 좋은 구경하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다른 승객들도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군요. 남산 정류장에서 내릴 때 기사분이 조심해서 내리세요. 추우니까 빨리 실내로 들어가시고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왜 저희를 도와주셨을까요? 단지 외국인이 추워하는 걸 보고 자신의 딸을 생각하셨다는 이유만으로요.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날 밤 그 사탕과 손난로를 계속 간직했어요. 물건 자체보다는 그 마음이 소중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15년간 가져왔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클레어와 공항으로 향하면서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송국으로 복귀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다음 날 방송국에서 동료들이 어떻더라? 역시 포장된 거였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국장이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 한국 특집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했어요. 주말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재방송 스타일,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두 고려했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서민우 국장의 언론의 역할은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돕는 것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월요일 아침 방송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대본을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어요. 생방송 30분 전 국장이 진회의청 있는 그대로 말해. 다만 감당할 준비도 해둬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방송 10분 전까지도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난 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동시에 기자라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회의청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현지 취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포장된 나라가 아니라 진심이 일상인 나라였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들 중 일부는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한국의 모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도 모두 이야기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나올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리샤오빈이 진회의청 괜찮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반응이 쏟아졌어요. 비판도 있었지만 용기 있는 발언이라는 지지도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클레어 메시지였어요. BBC에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당신의 용기 있는 방송이 계기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리샤오빈이 시청률이 올랐어. 당신이 이겼어라고 말했어요. 방송국 국장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 진실을 말하는 언론인이 되어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나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이제야 진짜 남편을 만난 기분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15년간 가져왔던 편견을 버리고 진짜 언론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얻었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만약 클레어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만약 생방송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정말 진심이 일상인 나라였습니다. 그 진심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제 저도 진심으로 방송하는 언론인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마음으로 말이에요.